안녕하세요. 네체 자라스트라이카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20장 구원에 대하여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걸 답하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상징적인 비유, 어떤 메타포들로 가득 채워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난해한 장이다라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체에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었지라고 하는 거를 일체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그 과거적 어떤 그 사건을 내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라고 되기를 원했다로 이렇게 변형한다고 하는 거죠. 인식을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 인식 전환이라는 거죠. 인식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인식을 전환시키는 어떤 그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체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일체에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소름 끼치는 우연이다라고. 소름 끼치는 우연. 이게 일체에 그랬었지라는 어떤 사건들은 다 우연적 사건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근데 그것이 소름 끼치는 우연적 사건들이라는. 그리고 이것은 우연들인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우연적으로 모든 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상호 연관성이 없으니까 일종의 파편화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편이다라고 하는 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체에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변형시키는 어떤 비밀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푸는 거라는 거죠.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랬었지라고 하는 우연적 사건들과 그 사건들은 다 파편들인데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환을 시킴으로써 그런데 그 전환을 시키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을 사실은 필연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연을 필연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편들을 파편들을 모아서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재조직화 현상, 재조직화 또는 재질서화한다는 질서 구조로 재조직화한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필연을 모아서 필연적인 사건으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파편들을 재조직화해가지고 상호 연결을 시켜서 합해가지고 필연적인 요소들로
이것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데, 요거를 이제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니체가 굉장히 뛰어난 점이 뭐냐면은 이것을 시간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니체는 시간과 의지라고 하는 걸 요소를 개입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체 그랬었지라고 하는 구원되지 않은 상태, 구원되지 않는 상태의 시간은 직선적 시간이라고 하는 직선적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시공간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은 주어진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시공간이라는 건 이미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배경이고, 그거를 이제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물리학적으로는 뉴턴의 절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공간이다. 그래서 주어졌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의지가 내재가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니체는 시간을 회귀적 시간으로 전환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회귀. 그러니까 이 회귀적 시간은 시간 역류 현상,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원으로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회귀적 시간은 시간의 원형, 그러니까 어떤 원구조 또는 나선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일종의 이것은 시간 역류 현상이 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이 회귀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라는 게 회라는 것이 회라는 게 돌아올 회자잖아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서 돌아올 회, 돌아올 귀자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원형적이다. 나와서는 나선적이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직선적으로 앞으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도 흘러가는 시간 역류 현상,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뉴턴의 절대 시공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구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뉴턴의 절대 시공간은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른,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착착착착,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계가 착착착착 흘러가면서 시간이 탁탁탁탁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게 뉴턴적 시간이라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시공간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조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시공간이다? 이것은 시공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공간은 나의 각 개체마다 상대적으로 창조된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 상대적으로 창조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적 시공간이라고 하는. 여기서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뉴턴의 시공간은, 절대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가 돼가지고 다른 걸로 인식을 해서 설명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같은 연속체라고 하는 거죠. 시공 연속체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공간화되고 공간이 시간화가 된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공간 자체가 각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상대성 원리, 상대적인 상대성 원리에 기반한 상대적 시간, 상대적 시공간인데 상대적 시공 연속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니까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의지는 이때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뭐냐면은 생로병사하면서 흘러가니까 시간은 먹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 이때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어들이는 실체라고.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기 속에서 태어난 것을 다시 먹어들이는 개념으로 본다는. 먹어들이는.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갈수록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서 생명이 생겨서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생명을 먹어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지가 창조 의지로 바뀌면서 시간은 영유하는 거니까 생명을 먹어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한다고 하는 거죠. 생명 창조라고. 여기는 생명 창조. 여기는 주어진 생명을 생명 파괴라고 하는 파괴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니체는 이걸 아주 절묘하게 이거를 의식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시간 회귀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니체의 그 사유에서 제일 중요한 사유가 영혼회귀 사상입니다. 영혼회귀 사상. 그런데 영혼회귀라고 할 때 영혼회귀라고 하는 것은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회귀한다. 영겁회귀라고 또 번역이 되는데 영겁회귀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돌아오고 나가서 돌아오고, 일종의 나선적 시간일 수도 있고 원형적 시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가면은 시간이 출현하면은 시공간이 출현해서 시공간이 소멸돼 들어오는, 출현하고 소멸돼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공간이 창조가 되고 시공간이 소멸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시공간 자체가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재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개체마다 고유한 시공간으로서 상대적으로 시공 연속체로서 창조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 창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볼 때는, 이 과정으로 볼 때는 생명 파괴적인 개념으로 직선적 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면 다시 창조가 되고, 창조가 되면 다시 파괴가 되고, 이렇게 창조와 파괴가 계속 이렇게 원형 구조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거를 생명 창조고 이걸 생명 파괴라고 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 그 인간이 이버맨시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이 이버맨시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생명 파괴고, 인간으로서 생명 파괴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버맨시는 창조대가 되는 거잖아요. 내 몸속에서 창조가 되는 거죠. 생명으로서 창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생명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파괴 속에 생명 창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획기적인 이 원형적 시간으로 바꿔야지 창조와 파괴를 둘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귀적 시간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귀적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해결하려면 결국 시간이 현재 우리가 직선적인 사고에서 시간이 역류할 수 있다는 그 사고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니체가 파악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니체가 굉장히 뛰어난 점이에요. 탁월한 점이에요. 그때 당시 19세기 그 과학적 그 개념에서 이걸 유출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원회귀 사상의 출현은 뭐였냐면 니체가 이때 공부를 했던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구를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과학적 이론 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공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영원회귀 사유 체계를 도출을 해낸 겁니다. 요게 이걸로만 도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적 법칙, 그러니까 이것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이란 말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 가지고 영원회귀의 사유를 뽑아낸 건데, 사실은 이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2법칙, 지난 시간에 얘기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니체가 엔트로피 법칙을 거의 직관적으로 통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통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뭐 알아들으시기는 뭐 얼마나 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법칙인데,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을 열현상이잖아요. 열현상인데, 열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그 수학을 동원하냐면은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걸 동원한단 말이에요. 통계역학. 자, 우리가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계, 확률, 통계와 확률이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확률. 어떤 기계적으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연성이라는 건 확률이잖아요.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고, 마치 주사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니체는. 그러니까 그 우연성은 확률, 통계, 그런 개념이라네요. 근데 주사위를 계속 던지다 하면은 숫자가 많아지면은 대개 6분의 1씩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게 그런 것만 해.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6개로 나오는 거죠. 주사위는. 우리가 던졌을 때 나오는 면으로 보면은. 근데 이 통계역학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연력학을 이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체 분자들의 그 운동을, 뭐 기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분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기체 분자가 수없이 많은 그 기체 분자들의 그 전체적인 그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연력학을 여기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미 통계역학 안에 이미 우연성이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속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력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때 연력학을 기초로 해서 양자역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왔냐? 많은 분들이 그 원자 연구를 하고 뭐 소립자 연구하고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걸로 알지만은 양자역학을 처음 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막스 플랑크가 이때 그 플랑크 상수라는 거를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상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콘스탄트인데, 요것이 지금도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핵심적인 우주 구성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그 숫자예요. 그런데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처음 양자라는 말을 처음 쓴, 양자라는 말은 퀀텀이에요. 우리가 이 퀀텀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막스 플랑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 양자라는 개념을 처음 쓰냐면은 그 연력학에 있어서 연력학 흑체 복사 이론 체계에서 수학적 이론 체계에서 이때 양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양자라는 건 뭐야? 양자라는 거는 하나하나 똑똑똑똑 떨어진 에너지 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속 아날로그적인 게 아니고 입자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론이 이때 양자역학에 등장을 하고, 이 양자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뿌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 소립자와 연관이 돼가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그 다음 등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연력학에서 양자역학이 나왔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뿌리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는 양자역학에서 주도된 그 수학적 표현 자체가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라면,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전자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방정식으로 이제는 풀어내는 건데요. 풀어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양자역학의 주류 세력이 코펜하겐 학파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 파동방정식은 존재의 확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파동방정식은 양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양자의 존재 확률을 나타내준다.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것을 측정해내는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존재 확률. 확률이라는 개념이죠. 확률. 이렇게 확률 개념이 이렇게 동원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역학적 우주론으로 보면은 이 세계는 뭐예요? 양자역학적 우주론으로 우리가 이 양자역학적 세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양자역학적 우주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적 확률적 세계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고,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여러 무수한 확률 중에서 하나의 확률로 존재하는, 그 확률로 결정돼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개념이 양자역학적 우주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많은 촉근 이론까지 지금 나왔지만은 많은 양자역학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이 세계는 우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존재는 우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의 존재는 우연입니다.
그 수많은 확률 중에 하나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확률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세계.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몰랐지만은 이런 세계의 우연성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세계의 우연성을 파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를 뭐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는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보다 과학적인 개념으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제가 더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과학적 개념으로도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우연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도,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 우연과 필연.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은 자크모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세계는 우리가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도 어쨌든 우연으로 생긴 거지만은, 그 DNA 자체가 돌연변이라는 현상 자체가, 가령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감마선 같은 게 날아온다, 뭐 X선 같은 게 날아와가지고 우리가 DNA의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이나 이런 대 부분을 어떤 손상을 가한다든가 변형을 일으키면은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돌연변이는 우연이잖아요. 돌연변이는 우연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우연이 축적돼서 그것이 자연 선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이 계속, 돌연변이적 사건들이 계속 우연으로 축적이 돼서 그것이 현상계에 가장 잘 적응을 하면, 적자생존적 적응, 자연 선택으로 선택되면은 자연 선택으로 필연이 된다. 이게 현대의 그 진화론이란 말이야. 이게 진화론.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든가 지금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들이 우연히 축적이 돼서 자연 선택으로 필연이 되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이 사람도 일어나고 저 사람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 중에서 자연 선택으로, 그러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자연의 선택이 돼가지고 그것이 필연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 개념이야. 근데 어쨌든 우연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재 그 과학적 개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연에 대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와서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이 세계는 우연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가? 우연히 존재한 거예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0의 500승입니다. 10의 500승. 10의 500승의 확률로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 세계가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여기 존재하는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이 우주에.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것도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 원리라고 해요. 인류 원리.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 완전 확 반대죠. 이 세계는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사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도 과학자들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과학자가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도 이런 인류 원리, 강한 인류 원리를 또 하나의 과학적 이론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아니라, 그렇죠.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강한 인류 원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세계는 양자역학적 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이나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계는 우연입니다. 우연. 그렇죠.
그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파편 상호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파편이야. 그래서 이 파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도출을 해서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 자, 우리는 뭐 기체 분자라든지 양자라든지 소립자라든지 광량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양자니까 양자는 다 파편들인데 그 파편들이 통계 확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그 분자라든가 뭐 소립자라든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어떤 질서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질서. 그렇게 질서.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은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질서의 정도를 물리학적으로 측정을 할 때 무질서 그러면 이걸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가 많습니다. 무질서의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무질서합니다. 무질서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많다.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할 때 무질서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그것이 한 딱 두 개만 되면은 질서가 높은 거고 그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고 4개 되고 5개 되면 경우의 수가 높아지면 어때? 무질서가 되는 거죠. 무질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확률이잖아. 확률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엔트로피에. 그래 무질서 개념이에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적어지는 거죠. P가 감소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창조가 돼가지고 고도화가 된다고 하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질서화되는 거니까 점점 더 질서가 높아진 거잖아요. 생명이 됐다는 거는 자기조직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재조직화, 자기조직화, 질서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필연,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로만 딱 정해져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필연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고도화된다는 거. 생명이 창조되고 고도화되는 거야. 그러면 생명이 죽어가고 물질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파괴되고 물질로 동화돼 나가는 것, 동화돼 가는 현상은 그 생명이라는 생물적 조직 구조가 오거나이즈된 그 어떤 그 조직된 구조가 흩어져 나가는 거니까 동화되는 현상은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시간의 흐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전체적인 그것이 닫혀진 개라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닫혀졌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갇혀 있다면은 이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를 엔트로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조직화에서 애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조직화가 점점 고도화되다가 자기조직화가 무너져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자기조직화의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질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질서화돼 나가는 현상이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고 그것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은 이것은 일반적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계속 창조되는 현상도 있는데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 그래,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개념, 그 현상 자체가, 생명 현상 자체가 극히 희귀한 확률을 가진 현상이다. 그러네요. 이 우주로 볼 땐. 왜냐면 이 우주는 계속 137억 년 전부터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증가하게 계속 되어 왔는데, 증가하는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역행해야지만 생명이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창조되는 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간이 역류되는 것이다. 그러면 역류가 되면은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재조직화가 되는 거고,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연성이 약화되면서 필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유추를 니체는 이런 현대적인 그 과학을 다 출현하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한 상당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철학적 사유에다가 이런 개념들을 투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영혼회귀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인들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현상적 상태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탄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니체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은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시간이 직선화돼서 흘러가는 거와 역류하는 이거를 보여주는 영화가 테넷이라는 영화 있어요. 테넷.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을 만들어냈죠. 많이. 인셉션. 바로 꿈을 창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스텔라는 워몰을 통해서 시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테넷. 요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가진 엔트로피에 관련된 엔트로피를 가지고 엔트로피와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 내용이 어떤 과학자가 인버전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 인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하는, 시간 역류하게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뭐냐면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국소적으로 감소시켜가지고,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시간 역류하는 그런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학자가. 그래서 시간 역류하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인버전 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시간을 역류하게 하는 기계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면 시간이 역류한다. 이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밖에 여러분들이 한 20도다. 우리는 36.5도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열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면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시간 역류하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어떻게 돼? 시간을 역류하면은 이 밖에 20도짜리에서 36.5도짜리로 열이 반대로 흐른다는 거지, 반대로. 그럼 내 몸은 더 뜨거워지고 밖은 더 차가워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 우리가 역학적 개념이나 이런 데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면 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흥미를 느끼실 분도 있고 없으실 분도 있으니까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들어봐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질서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거는 무질서가 많아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이게 보통의 시간의 흐름이고, 우리가 어떤 생명이 창조되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고, 이것은 재조직화, 조직화되는 현상이고, 그것이 경우의 수가 줄어드니까 우연성이 줄어들면서 필연화되는 개념이고, 여기 안에 이런 개념들을 니체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미 이걸 토대로 해서 영원회귀 법칙을 도출을 할 때 이미 이런 엔트로피적 사유 체계, 시간의 흐름에 대한 사유 체계가 어느 정도 깊은 통찰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니체 정도면 뭐 그걸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었어도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장을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에는 의지고, 우리가 생명 창조는 창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의지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우연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우주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간도 이 갇혀있는 개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때의 의지는 갇혀있는 의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의지는 이런 시간으로부터 시공간에 주어진 이런 시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구조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생명을 만들기 위한, 창조되기 위한 원래 의지인데, 이 의지가 그걸 못하니까 의지가 자기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지가 그것을 자기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자기 고통에 휩싸이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바로 그 의지가 발현되고 있는 그 생명에 복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의 고통을, 의지 자체의 갇힘의 고통을, 이게 옴짝달싹할 수 없게 갇혀있는 그 고통을, 갇힘의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카르마에 갇혔다는 거죠. 카르마의 수레바퀴에 갇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카르마 수레바퀴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의지 자체가 고통을 당하니까 의지는 자신의 그 고통을 어리다 퍼붓는다는 거예요. 카르마 자체의 그 장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주긴다는 거죠. 대상체, 그 의지가 발현되는 사람 자체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의 고통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에 대한 복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시간을 역류할 수 없다는, 자기가 의지가 창조 의지가 될 때만이 시간을 역류를 해가지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잖아. 생명 창조가 돼야지 현재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니까 결국에는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신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복수를,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 의지가 복수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더 교묘하게 하느냐면은, 네가 고통을, 그러니까 의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선악과 사건 같은 제가 비유를 든 것이, 의지 자체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고통을 당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너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원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계속 그 원죄 위에서 죄가 계속 쌓여가. 너는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한가? 너는 당연해. 이런 식으로 양심 있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의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걸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자기 합리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자기 합리화였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게 원죄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계속 그 세세토록 이게 원죄가 흘러내려오면서 원죄 위에 또 우리 또 현생 그 죄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뭐야 이게.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바로 너한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것은 뭐야? 그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렇죠? 이 자신이 이 카르마수베라밖에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의 그 고통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는 그 현상 자체를 자기한테 고통을 줌으로써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자기를 설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의욕하는 것에는 되돌림을 의욕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그렇죠. 의지 자체가 고통이 있어. 그 때문에 의욕 자체가 일체가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투사를 시켜가지고 그 의지를 내재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 네가 원래 원죄를 져가지고 너는 이렇게 너는 벌을 받고 심판받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 됐고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 구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 이거를 이러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바보 같은, 그렇죠. 여기서 설명할 때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해를 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복수는 거짓말이다. 양심 있는 척한다라는. 그렇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그것이 양심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게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게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가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짜, 그것은 망상이죠. 지금 뭐야? 망상이잖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죄에 대해 고통을 받아야 되고 너는 선악과를 따먹은 놈이니까 너는 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벌로 그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망상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 해서 망상 전체예요. 망상. 인간의 망상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생성의 무죄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거는 그냥 망상이야. 그거는. 그거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야. 그건 바보 같은 방식이야.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의식을 발현할 수 있어. 그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데 너 자신이 그 망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원래 무죄인데 유죄인 것처럼 너는 생각을 한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생성의 무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걸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성의 무죄론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바울이나 뭐 이런 거 공부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 죄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쫄쫄쫄 얘기하기도 힘들지만은,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죄라는 거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우주론적인 개념인데, 그 우주론적 개념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책으로서의 망상체계일 뿐이지, 그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도 젊은 시절에 발견을 했지만은, 니체도 이제 그렇게 죄는 없어요. 죄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망상, 내가 죄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정신 위로 구름들이 겹겹이 모여들었고 결국에는 광기가 설교를 해. 그러니까 광기가 되는 거예요. 광기. 그러니까 이런 망상이 광기가 된 거야. 광기가 돼서 설교하게 되기를 빌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 그러니까 모든 게 너는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은 사라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하다. 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창조돼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건데 그냥 다 사라져버려야 돼. 사라져야 돼. 너는 그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너는 사라져야 될 운명이야. 너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생각하지 마. 이러세요. 모든 건 사라져. 그러니까 사라져 마땅해. 너는 나쁜 놈이야.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으니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광기라는 거야. 광기. 넌 나쁜 새끼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너는 이렇게 가서 죽어야 돼. 너는 파멸돼야 돼. 너는 그냥 사라져.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네 나쁜 놈아. 너 벌받아. 고통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야. 이게 서양인들의 그 기독교적인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자신의 아이들을 먹어 치워야 한다는 저 시간의 법칙. 이것이야말로 정의 자체다. 광기는 이렇게 설계. 바로 이것이 정의다. 우리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해. 그런데 그것은 아이를 잡아먹는, 자신의 아이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 인간은. 기독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버려가지고 죽음 속에서 먹어들이는 거잖아. 죽음이라는 걸로 먹어들이는 건데 그것은 시간 속에서 죽게 만들면서 시간이 먹어들이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먹어들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시간의 법칙이다. 이 발상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티르누스 개념에서 온 것이다라고 한 거죠. 세턴. 자,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이 3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라노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그 아들인 크로노스가 있고 그 아들인 제우스가 있어요. 우라노스는 천왕성이에요. 하늘을 뜻하는 거니까 천왕성. 크로노스는 토성이야. 토성. 제우스는 목성이란 말이에요. 목성. 주피터잖아요. 그렇죠? 크로노스는 세턴. 우라노스 천왕성.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그 성기를 크로노스가 잘라가지고 바다로 던졌어요. 그러면서 우라노스를 쫓아내고 자기가 대권을 잡았어. 근데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 돼가지고 토성. 그러니까 뭐야? 이치로 따지면 우라노스는 위에고 크로노스는 아래죠. 그렇죠? 크로노스가 아래야. 그러면 여기서 아래서 블랙홀로 먹어들이는 거야. 계속 먹어들이는데 뱉어내질 않아. 그렇죠? 이렇게 탄생하는데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서 목성 주피터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잖아. 나무가 이게 목성 이게 주피터잖아. 이게 제우스잖아. 나무가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우라노스가 떨어진 건 뭐예요? 자기 성기가 잘려서 떨어진 건 뭐야?
죽은 거죠.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야. 그러면 크로노스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누구예요? 제우스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태어나는 이 자식을 크로노스가 자꾸 먹어들이잖아. 그러니까 제우스 이전에 뭐 우리가 그 포세이돈이라든가 하데스가 제우스의 형들이란 말이야. 다 먹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레토에서 태어나는 그거를 다 먹어들이잖아요. 레토라고 레아겠죠. 레아가 이제는 그 부인이 그 크로노스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다 크로노스가 먹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먹어쳐야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먹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먹어. 이것이 근데 크로노스를 그래서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제우스라는 부분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를. 제우스는 뭐야? 제우스가 결국 크로노스족과 10년 티타노마키아 전쟁 끝에 크로노스를 토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중심에다가 타르타로스에다 가두고 제우스가 대권을 장악하잖아요. 이건 뭐야? 크로노스의 이렇게 먹어들이는 그 시간에 대해서 창조되는 시간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직선적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가 돼가지고 결국 죽음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이것은 크로노스적 시간이고, 제우스적 시간은 뭐예요? 다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창조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변하는 건 제우스고, 요걸 대변하는 건 누구야? 크로노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우스가 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데, 우리가 제우스가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뭐를 아가리에다가 쳐넣어주냐면 크로노스의 레아가 옴파로스라는 돌을 먹입니다. 대신에 제우스 대신에. 그러니까 옴파로스가 이 돌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돌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옴파로스가 제우스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옴파로스가 요 나무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 대신 이 옴파로스를 삼킨 크로노스는 제우스를 먹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제우스가 몰래 이제 빼내가지고 레아가 이제 키우잖아요. 그래, 아말테아라는 바다 염소가 키우는데, 그걸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 크로노스를 제거를 할 때, 싸울 때, 일단은 크로노스가 먹은 크로노스의 자식들 다 뱉어내는 토하는 약을 먹여가지고 뱉어내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제우스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해? 우리가 여기서 엔트로피 다시 감소 현상, 생명 창조 현상은 제우스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해? 크로노스까지만 얘기한 거죠. 크로노스 자신의 아이들을 먹어치워야 한다는 저 시간의 법칙. 그렇죠.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면서 크로노스의 법칙인데,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정의다.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3월들은 오름과 벌에 따라 도덕적으로 질서지어 있다. 오 만사의 흐름이라는 흐름과 삶이라는 벌로부터 구원은 어디 있는가?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이 삶 자체가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끔,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끔, 무질서하게 파괴되게끔, 잡아먹히게끔 이렇게 돼 있다. 파괴되고 소멸되고 죽음으로 가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광기가 주장을 한다는 거지. 영원한 정의가 있다면 구원이 있을까? 그랬었지는 돌을 굴릴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벌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는 어떤 행위도 없애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벌에 의해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삶이라는 것도 영원히 되풀이하여 행위가 되고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이라는 벌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직선적 시간이 의지가, 이 시간 속에 있는 의지가 광기가 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논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인간들을 자기 망상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절대로 여기에 벗어날 수 없게끔 사람들을 세뇌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뒤에 내용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